지금 어쨌든 시작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정책의 유력 인사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은 정영진 회장으로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뭐 유통 관련 회사라서 미국하고 얼마나 접점이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개인 수준에서라도 꽤 네트워킹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정영진 회장이 이제 뭔가를 좀 이제는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마이너스 손이라고 이제 한동안 조금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 이마트 지분 전량을 인수를 해서 뭔가 이제 본인이 정권을 쥐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지분을 갖고 오는 첫 번째 이유가 어떤 거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소장님? 뭐 우리가 이제 그 재벌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의 의지일 수도 있어요. 네. 어머니 이제 이명희 회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영진 회장이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마이너스의 손, 마이더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질타가 심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명희 총괄회장 같은 경우 이제 아들 네가 똑바로 해라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 네가 책임 경영을 해라. 그래서 위기 경영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일부 임원들이 또 책임지고 이제 나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분을 넘기는 건 이제 상속 같은 일이라든지 증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 상속이나 증여나 어차피 대주주들은 뭐 똑같으니까 세율이 50% 내야 되는 네. 거니까. 근데 그 부분보다는 아직 이제 이명희 총괄회장이 건재하시니까 상속 증여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네가 다 책임감 갖고 해라라는 어떤 하나의 명령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돈을 아낀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분을 다 가져감으로써 네가 이제 그 부분은 하라라고, 그리고 이제 지분을 다 가져가면 그런 거잖아요. 실패하면 본인 재산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영진 회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 재산이 이제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좀 강화 차원이 아니겠나. 그리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도 뭐 증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대기업은 그거잖아요. 위에서 한마디 하면 그게 곧 법이니까. 네, 뭐 어찌됐든 관료적인 그게 곧 있죠. 법이니까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총괄 회장의 의지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세계하고 이마트하고 확실히 분리를 해서 각각 잘하는 걸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평론님께서 저는 조금 일단 그 신세계그룹이 일단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뭐 책임 경영이 강하다, 좋게 봐달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100%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달 전에 사실은 계열 분리는 공식화했거든요. 그랬죠. 동생이 있는 이 신세계 백화점그룹과 이제 이마트 이마트그룹으로 이제 분리하겠다. 계열 분리하겠다는 얘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법적인 계열 분리가 끝나려면은 그때도 완전히 지분이 정산돼야 되기 때문에 한 5년 이상 걸린다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이제 그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실제로 끝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지 단칼에 이렇게 내일 당장 한다라는 거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마트 계열 내에서만 내가 그러면 책임 경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명희 회장의 지분을 이쪽으로 내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동생은요? 그러니까 이게 계열 분리의 후속 작업, 각각 책임지고 잘해봐라라는 거랬으면 동시에 내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저쪽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근데 이쪽만 예고 없이 벼랑간에 지금 지분이 이전됐기 때문에 계열 분리, 그다음에 각자 책임지고 각자 그걸 살려봐라. 이렇게 명분을 다 믿기는 좀 어렵고, 특히나 좀 이제 우리 이 재벌 총수들이나 이쪽 재벌 일가들이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전제해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 이번 지분 매입에서 가장 미스테리는 증여 방식이 아니라 매입 방식으로 했던 거예요. 지금 일단은 그 지분 가치를 그대로 시장에서 블록들로 일단 매입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충 한 2,1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영진 회장은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사는 거고, 본인 현금이 이명희 회장 계좌로 들어가는 거예요. 2,100억이 나가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죠. 그럼 딱 보면 일단 어쨌거나 본인 자산 2,100억을 써야 되는 겁니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럼 증여 받았으면 증여세 뭐 쉽게 계산하면 반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리고 그 1,000억은 본인이 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매입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총 비용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랑 아들 한 가족의 이 패밀리로 봤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왜 총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돈을 써가면서 증여가 아닌 매입을 택했을까? 저는 거기에 약간 숨겨진 미스터리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어차피 시나리오니까 하나는 1,000억을 증여를 하면 1,000억 정도는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증여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입으로 하면은 이명희 회장의 양도세만 나가요. 네. 쉽게 말하면 그렇죠. 네,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면은 국가에 내는 세금은 적다. 패밀리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에 내는 세금을 아끼는 거고 절세하는 거죠. 내 계좌에서 엄마 계좌로 돈이 나갔지만 그거는 집안 내에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돈에 대한 모종의 활용이 필요한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사실 이마트 주가가 거의 역사적으로 사실 계속 바닥권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바닥권이 있을 때 사실은 증여 내지는 상속을 하는 게 일단 시장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 세금을 낮출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낮춰놓은 타이밍이 왜 지금이어야 되냐면 혹시 조만간에 모종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마트 미국 진출합니까?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증여나 상속이나 뭐 매입을 하더라도 이미 시장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은 부담을 하니까 이 호재가 나오기 전에 지금 역사적 신저가일 때 일단 마무리해 놓자라는 그래서 미스터리하게 호재가 숨겨진 거 이런 별의별 얘기가 지금 다 나오는 중이라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명확하게 합리적이진 않아요. 나쁜 의미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세금을 덜 내거나 최소 비용으로 그렇죠, 경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분들이 이 비용을 더 많이 들이는 방식을 택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비용이 총 들어도 내는 세금이 준다면 그게 낫겠다고 판단을 그렇죠. 한 거일 수도 있다. 네네. 근데 뭐 저희만 해도 뭐 상속세를 50%낼 일은 없지만 뭔가를 할 때 탈세가 아니라면 이제 절세를 선택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걸 수도 있으니까. 저는 내피셜을 좀 더 나가면 그래요. 네. 그냥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너 그냥 가져가. 아니 뭐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화를 왜 지금 내셨을까? 우리나라 재벌 기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웃으시지만 이게 농담 아니 정말 농담 같지 않은 농담 뭐 진실 같은. 가족 기업인데 가족이 좀 커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들에게 2,000억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이지. 뭐 다를 수도 있긴 하겠는데 뭐 그건 또 내부 이야기라 뭐 알 수가 그래서 아무튼 저는 없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일단 신세계가 내건 명분 자체를 지금에서 100% 선뜻 동의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 정도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이게 신세계 그룹의 그러니까 이제 계열 분리된다는 전자의 이마트 그룹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정용진 지배하에 있는 이마트 그룹의 이번 지분 매입이 득일까 실일까? 요거는 조금 아까 이제 그 미스터리인 부분인 거고 그냥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지금 단계에서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로만 보면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사실은 원래 전통적으로 잘해왔던 이마트 그룹 내에서의 이마트 큰형님 오프라인을 장악했던 이마트 또 신세계 건설 뭐 쓱닷컴 G마켓 등등등이 원래 잘 나갔다면 문제가 없을 때 지금 다 어렵거든요. 그렇죠. 유통이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나마 결정적으로 신세계 건설이 사실은 아킬레스건으로 사실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요. 그럼 이거를 어쨌거나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어떤 식으로든 이제 불꽃이 점화되는 문제가 나올 때 소방수로 동원돼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신세계 백화점 그룹에서의 우회 지원 내지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엮여 있다는 게 신용평가라든지 이런 데서 우회적인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계열 분리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나마 이명희 회장을 정점으로 그룹사로 묶여 있다라는 게 우회 지원에 관한 후광 효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다 끊어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마트 그룹은 이제부터 지금은 완전히 자력갱생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지금 신세계 그룹, 이마트 그룹의 전체적인 유동성 상황에서 비춰보면 이거는 약간 시장에 불안감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은 좀 득보다는 실도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물론 사실 독자적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이제 독자로 가기에는 이제 뭐 건설 부분에 PF 부분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이마트 때문에 정진 회장의 경영력이 많이 좀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유통 환경이 굉장히 좀 마트가 힘든 상황이었던 거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제 이마트 24시간 할 때가 참 좋았었는데
저만 해도 잘 안 가요. 이제는 뭐 무슨 팡 아니면 이제 다 뭐 코스트코 이런 데를 가니까 참 거기서 돌파구를 못 찾았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지 못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그 온라인 실패는 저도 쇼핑 참 많이 하는 사람인데 쑥닷컴에 들어가 봐서 이제 이건 안 되겠다는 걸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쑥닷컴이면 쿠팡처럼 하나에서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노브랜드 따로고 트레이더스 따로고 이마트 따로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15,000원 이상이 무료 배송이다라고 하면 장바구니에 15,000원이 넘어간 무료 배송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노브랜드께 15,000원 이상 돼야 되고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에다가 그냥 어거지로 넣기만 한 거지 진정한 통합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맞출 게임도 아니고. 그 대표적인 게 스타벅스다라고 저는 봐요. 네, 스타벅스가 우리가 이제 그 지분을 다 이제 우리 스타벅스 코리아잖아요. 네, 미국 스타벅스가 완전 이제 별개됐어요. 별개로 이제 구분이 된 건데 그러고 나서 스타벅스 매출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저도 과거 저도 이제 옛날부터 스타벅스를 이제 꽤 많이 이용을 하는데 지금 제가 스타벅스를 이제 완전히 스타벅스 코리아가 된 이후에 바뀐 패턴이 하나 있어요. 푸드를 안 먹습니다. 맛이 없어졌네. 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푸드가 맛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스타벅스 푸드가 우리 맛하고 좀 안 맞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동떨어진 부분들이에요. 물론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러니까 잘 나가는 회사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스타벅스 푸드, 그다음에 스타벅스가 주고 있는 연말 되면 이제 하는 행사들에 있어서의 이제 프리퀀시라든지 기프트 그 선물 주는 것들이 과거보다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 있다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난 것도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적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트렌드였어요. 저도 신혼 때는 매주 모든 남성들이 카트클럽 가는 게 하나의 일상이었죠. 롯데마트가 됐던 뭐 이마트가 됐던 어디가 됐던. 근데 지금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니 모시고 한번 갔었는데 야 내가 1년 만에 온 거야? 2년 만에 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변한 건데 그 변화를 왜 경영진이 몰랐냐라는 거죠. 제 얘기는 우리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데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걸 몰랐냐라는 거죠. 네, 쿠팡처럼 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쿠팡과 별개라도 예를 들면 오프라인 매장이라도 오프라인 매장을 어떤 특화시켰던 거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지만 제가 오프라인에 와서 장을 봐요. 오프라인에 와서 장을 보고 그거를 배송해 주세요 그러면 그 배송을 차라리 하든지 하다 못해.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서점을 가면 당일 배송하잖아요. 근데 서점을 가서 근데 오프라인 서점이 어떻게 생존하냐? 대형 서점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가 책을 그러니까 뭐 교 이런 데 가서 책을 보고 사는 것보다 교보 온라인으로 사면 10% 할인되거든요. 네, 바로 드리면.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배달되면서 10% 돼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드림 서비스를 해주면 10%가 바로 현장에서 하고 내가 책을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에 나가게 만든 거예요. 집에서 책을 보는 것보다 내가 이 책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것보다 그럼 오프라인 매장에 나가서 내가 책을 보고 10% 할인 받아야지라고 하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건 아이디어인데 그런 어떤 변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되는 확실한 쿠팡이라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교 우위를 못 찾았다라는 거 그런 것이 우리가 시대 변화가 신세계를 이마트 그룹을 망하게 했다가 아니라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공룡이 되어버린 이마트의 모습이 지금은 안타깝고 그러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제는 해답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이마트를 떠나서 뭐 국내에 있는 소위 말하는 대형마트들의 변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쿠팡이 나왔을 때 새벽 배송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다 했는데 그게 의회에서 막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트가 10시에 열면 새벽 배송은 이제 아침 7시까지 출근 전에 갖다 줘야 되는데 마트가 열기 전에 배송하는 걸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시간대별로 다 갖다 줍니다. 다 갖다 주는데 문제는 마트가 열려 있을 때만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만 해도 지금 아침에 새벽 배송하면 그 가방 같은 거 이제 8,000원짜리 그거 몇 개 있거든요. 그거 가져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새벽 배송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팔다리가 다 묶여 있던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 적자를 보고 그렇죠. 쿠팡이야말로 정말 애국 기업이잖아요. 미국에서 돈 걷어가지고 한국에서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신세계가 따라가기 좀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오프 매장 가면 가보면 이제 처절함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온라인보다 절대 비싸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든 오게끔 하려고 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이게 시간을 내기가 예전처럼 쉽진 않더라. 지나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오프라인을 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걸 잡고 일단 G마켓을 인수했는데 그러자마자 쓱닷컴을 또 바로 그렇죠.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기존의 이마트 그다음에 새로 생긴 G마켓, 쓱닷컴을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통합하는 끝났죠. 오프라인 절대 강자가 됐어야 되는데 들어가 보면 시스템이 다 따로 놀아요. 근데 왜 따로 놀았나 봤더니 이게 주식 관계가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쓱닷컴은 지금 문제가 됐지만 1.5조짜리 해외에서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내 지분을 가지고 쓱닷컴을 별도 상장하도록 엑시트 플랜이 짜여 있는데 이게 중간에 통합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니까 이런 자본 구조에 맡겨가지고 옴짝달싹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략 미스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니까 앱도 하나의 원앱으로 가야 되는데 뭐 쿠팡도 쿠팡이 그랬듯이 근데 그게 되려면 개발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분 관계,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도 뭘 온라인 해보자만 했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이제 주인이 너무 많고 물류 통합, 그 흔한 물류 통합, 청구 통합도 안 되고 있으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대가 꽤 거죠. 많았거든요. 예. 여기 마트가 다 서울 시내에 있으니까 물류 창고에서 보내면은 풀필먼트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뭐 사장님이 한 10명 되니까 무슨 결제 한 번 받기가 쉽지 않았던 거고 이 라인에서 저 라인 땡겨올 수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약간 경영진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G마켓 사놓고 또 알리바바 또 왔다는데 이거 말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알리바바가 들어오면 오히려 지금 쿠팡마저도 지금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라.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거가 들어와서 과연 뭐 회생이 될지 뭐 아니면 쿠팡은 뭐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하겠지만 신세계는 지금 이것저것 많이 샀다가 문제가 됐는데 또 문제여서 산다고 하니까 이걸 또 끌고 와가지고 또 뭐가 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잘 되길 기대해 보자. 네, 별로 잘 안 될 것 희망을 좀 같다는 갖자. 생각거든요.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근데 사실 중국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많은 정영진 회장인데 어떻게 또 중국의 이커머스의 또 상징과 같은 알리랑 손을 잡을 생각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조금 제가 좀 과한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G마켓 자체의 독자 생존은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G마켓에 들어갔던 지분 가치라든지 투여된 자본을 뭐 예를 들어서 3조라고 했을 때 신세계 입장에서는 정영진 회장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적어도 자본 가치의 보존 그리고 추후에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이 필요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내가 한국 시장에 구조를 제공할 테니 너는 들어와서 이 회사를 합작법인을 키워봐라고 한 조인 법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조인을 키워서 나중에는 그 조인 회사에서 큰 가치를 통해서 기존의 G마켓에 들어갔던 손실을 만회하려고 하는 제가 볼 때는 엑시트 플랜이 아닌가라고 해서 정용진 회장 입장에서는 고육책이었지만 이게 이마트 그룹 전체의 신의 한 수가 되는 어떤 돌파구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국내의 구조는 갖고 있는데 G마켓을 보면 그 기술적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쿠팡하고 손을 잡을 수가 없으니 쿠팡만큼 이제 앱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데가 미워도 다시 한번 이제 중국인 것 같습니다. 저거의 동침이죠. 예. 어찌됐든 뭐 정영진 회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해학적인 얘기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트럼프 행정부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니까 이마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대트럼프 전략에도 선봉에 좀 서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평론가님, 차영주 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